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현상학에 대해서 좀 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현상학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거니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생활 세계와 다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활 세계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인 방법을 이해해야 그 생활 세계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현상학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기회가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학, 특히 철학 중에 현상학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좀 추상적인 것을 내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조금 거치고 갈 테니까, 여러분이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제가 드릴게요. 원래 현상학은 의식을 밝히는 학문인데, 이것이 이제 현상학이 나오게 된 것은 기존 철학, 이데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성, 데카르트의 이성, 그 다음에 육체, 의지, 감정, 생, 이런 것을 쪼개서, 보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생, 있는 그대로 보자. 이러는 게 이제 지금 현상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데카르트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객관주의도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학적 방법론은 기술적 현상학, 형상적 현상학, 초론적 현상학, 생활세계적 현상학.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그 세 개, 초론적까지는 주관적인 의식의 세계를 다룬 것이고, 생활세계 현상학부터는 이제 간세계, 이제 상호 주관적인 거, 사람들하고 상호 관계 속에서 세계가 생기는, 이제 그런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현상학은, 우리가 여기도 좀 앞에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건데요. 내가 여기 있고 세계가 저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여기 있고 세계가 저기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세계는 저기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안과 밖을 구분했어요. 그게 이제 기존 철학이고 데카르트고 합리주의, 근대적 객관주의의 학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이 있고 세상은 또 밖에 있었던 거죠. 그죠? 인간과 사회는 별개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현상학은 그게 아니고, 객체라는 거, 세계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대상성 이럽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없다. 그래서 비대상성. 나와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세계가 세상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나요? 그냥 사회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하이데거용으로 피투성이라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세상에 그냥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던져진 세상에서 같이 맞물리면서 사람들하고 상호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거는 비대상성이다. 그 세계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향성을 얘기하는데, 지향성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아까 데카르트적인 또 근대적 학문 세계에서 보면 의식과 세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인간의 의식이 있고 세계가 있고 이렇게. 그럼 뭐가 있을까요?
내 자아가 있고 저 나무가 있고 뭐 또 저 차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향성은 그런 의식과 세계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야. 하나. 내 의식 속에 세계가 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식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는 어때요? 내 의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의식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과 세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현상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초월적이라는 건 이제 뭐 아실 거예요. 나를 벗어나서 저 대상으로 향하는 거, 이런 걸 자기 초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계속 의식과 세계, 뭐 주체와 객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의식이 도대체 뭔가? 의식은 뭐 간단히 말하면 그 인트로스펙트라고 자기 성찰? 그거죠. 뭐 내성.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적 경험을 뭔가 생각하고 관찰하는 거. 그게 의식이고, 또 하나는 그런 의식의 흐름 속에서 뭔가 실처럼 짜여져 있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걸 이제 의식의 시간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의식은 시간과 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식이 예전의 의식과 지금의 의식이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죠? 근데 그 의식이라는 게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실처럼 짜여 있는. 그래서 의식의 시간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거는 아까 의식은 반드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내가 진보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든 보수적 지향을 가지고 있든 이렇게 지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지향의 과정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향성에는 형성작용과 형성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지향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맨 먼저 직관, 뭘 딱 봤을 때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거 있죠. 그냥 부딪히는 거, 그걸 직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자유롭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제 상상.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상상하고 나서 직관이 오고 내가 막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개념화하고 언어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념화, 의미화, 언어화는 형성체로 되는 거죠. 직관과 상상을 통한 형성작용을 통해서 개념화, 의미화, 언어화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형성체 개념은 고정된 게 아니고 이제 뭐 나라와 문화마다 틀립니다. 요거는 예를 들면 나무 있죠? 나무를 내가 개념화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직관적으로 딱 보고 상상을 하고 나무를 내가 개념화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나무인데 중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다르잖아요. 중국은 무라고 그러는데 무. 또 일본은 또 다르게 부르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형성체는 개념이나 언어와는 다 틀린 거죠. 문화마다 틀리다는 거죠. 자, 제가 그냥 빠르게 현상학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제가 원래는 뭐 깊게 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깊게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죠? 다만 이제 생활 세계를 이해하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했나요? 지난 거하고 이번에. 그 정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훗설의 생활 세계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죠? 훗설은 현상학을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직관적 있고 형상적 뭐 이렇게 얘기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그 다음에 생활 세계적, 그죠? 그런 현상이 4개가 있는데, 원래 이제 훗설이 말하는 생활 세계는 그거예요. 원래 훗설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그 훗설을 읽는 제자들이 이 생활 세계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훗설은 실제는 그냥 형이상까지 그 위에까지,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까지는 했습니다. 어쨌든 뭐 훗설의 생활 세계, 훗설 학파니까요. 생활 세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주관적인 것은 이제 공통의 소유물이고 자연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연은 그냥 네이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철학에서 말하는 거 다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부 달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자연 세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직관적으로 유지되는 거. 직관적으로 지속되고 유지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봐도 이렇게 타당한 그런 선언적 감정의 세계. 이거를 이제 자연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연 세계라는 게 뭐 그 실증과학의 자연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뭔가 딱 봤는데, 그죠? 직관적으로 그 직관이 계속 유지돼. 아, 저건 뭔가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경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어떤 생각과 감정 속에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선험적인 그런 감정이 있죠. 그걸 선험이라고 그래요. 경험은 내가 경험적으로 느껴서 하는 거고, 선험은 경험 이전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생을 했을 때 그 아래 부분이죠. 위에 부분은 내가 활동을 통해서 실증과학 하는 거고, 이런 선험적 감정. 그러니까 자연인 세계, 이 사람이 말한 자연 세계 아시겠죠? 직관적으로, 그죠? 모두에게 타당한 선험적 감정 세계를 이 사람은 자연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푸르른 나무가 있고 이런 자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생활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활 세계는 이제 세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거기서 딱 있는 게 아니고요. 타인하고 뭔가 주고받고 이런 관계가 있을 거지. 그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후설은 뭐라고요? 이 주관과의 관계라는 말 속에 나오죠. 논리 이전에,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한 실증과학 이전에, 경험 이전에 선언적 직관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세계는 그러니까 주관이라는 건 뭐냐면 선언적 직관 세계죠. 선언적 직관 세계를 가지는 거죠. 생활 세계는 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주관 속에서, 아시겠죠? 상호 주관이 의미를 가지는 그런 속에서 선언적 직관 세계를 추구하는 거. 그게 후설의 생활 세계입니다. 이제 이해하게 되시겠죠? 그러면 생활 세계의, 후설의 생활 세계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생활 세계는 아까 얘기했죠? 주관적 관계 속에서 의미. 그 다음에 저 끝에 논리 이전의 선언적 직관적 세계 추구. 이게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자, 보면은 이 생활 세계의 개념을 보면 뭐냐면, 이 세계는 친숙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확실성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구성하고 거기서 나를 구성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 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시겠죠. 나는 주체고요. 거기는 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세계죠.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웃과 같은 공동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고향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둘러보며 사는 거, 그 다음에 손을 뻗어서 이렇게 가깝게 다루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고향은 뭐예요? 이 친숙한 세계의 고향은 어떨까요? 그냥 사람들하고 골목길에서 담소하고, 함께, 뭐 이야기도 나누고, 또 농사 지은 사람은 경작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이런 것이 친숙한 세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에서 친숙한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으로서의 존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활 세계는 비대상성과 비주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성격이. 이게 바로 지평의 성격인데요. 비대상성이라는 건 뭐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어떤 대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 일체라는 거죠. 나와 너는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비대상성이에요. 왜요? 대상이 없다, 이래서 비대상성이고, 비주제성은 뭘까요?
어떤 내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체가 없는 거. 비주체성은, 그러니까 나라는 이런 게 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평인데, 자, 지평이 뭐냐면, 생활 세계에서 항상 주어져 있음과, 그 다음에 주관적 연관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좀 어렵죠? 자, 생활 세계는 제가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주어져 있다는 건 뭘까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나는 피투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태어나니까 세상에 응애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은 항상 주어져 있음과, 주어져 있으면 뭘까요? 그거는 자연적 산물이죠. 그 다음에 주관적 연관성은 뭐예요? 주관적 연관성이니까 상호관계, 이건 뭐예요? 문화의 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평이라는 생활세계는 뭐라고요? 자연적 산물 플러스 문화적 산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바로 지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설이 말하는 생활세계는 이제 뭐 단순한 세계가 아니라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평적 성격을 가지는, 아까 지평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산물 플러스 문화적 산물이잖아요. 모든 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활 세계는 영역을 확장하고, 또 아까 문화적 산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친숙한 세계, 배경으로 존재, 총체적, 포괄적 세계. 이게 이제 생활 세계에 깔려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책으로 읽으시려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게 그 내용하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후설의 생활세계는 의식의 지향성으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그 생활세계는 아까 얘기했죠. 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죠? 의식의 지향성. 그러니까 의식의 지향성, 아까 앞장에서 설명했죠. 지향. 의식의 지향의 과정 해서 제가 과정에서 형성 과정, 형성체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의식의 지향성으로 구성된 세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항상 사물을 바라보는데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식은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계를 생활세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타자와 나와 너가 함께 공존하는 이 상호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 후설의 생활세계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죠. 타자와 공존하는 상호 주관 하나, 그 다음에 의식 지향성,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왜 철학의 배경을 조금 자세히 설명했는지 좀 아시겠죠? 그 앞의 내용은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아는 거를 그냥 편집해서 그냥 정리한 거니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설의 생활세계는 이 주체와 타자 사이의 대립보다는 생성적인 관계, 그 다음에 두 문화 사이에서 조정되고 생성되는 그 다문화 간섭을 통한 가치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이게 타자와 함께 공존하는 상호 주관적인, 그러면서도 생성적이잖아요. 두 문화 사이에서 조정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 이게 이제 후설의 생활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예요? 앞에는 그 세계는 주관적이다. 근데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간주관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타인과 함께 상호주관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어때요? 그냥 직설적,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형상적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 지향성으로만, 의식의 지향성으로만 이제 구성된 세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후설은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츠의 생활세계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뭐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뒤에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냥 기술적으로 서술해 놓은 거라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슈츠는, 알프레드 슈츠는 이제 이 사람도 생활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 사회학 방법론에다가 현상학을 플러스 시켰어요. 그래서 사회학 플러스 현상학. 이게 이제 슈츠가 말하는, 그래서 슈츠는 사회학을 연구하는데 현상학적 방법론, 그러니까 현상학적 사회학을 이 사람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현상학적 사회학도 굉장히 이렇게 볼만합니다. 방법론적으로. 그거는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 이게 이제 현상학적 사회학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슈츠가 말하는 이제 생활 세계를 한번 이제 슈츠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사람은 현상학은 아까 의식의 주체성 뭐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사회학이라잖아요. 근데 객관적 방법을 이용해서 고찰할 수 있다고 봤죠. 그럼 이게 뭘까요? 주체성이라는 것은 현상학, 객관적 방법 적용은 사회학. 그래서 현상학 플러스 사회학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두 개를 접목을 해서 고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슈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의 사회적 행위, 그러니까 개인 행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이제 연관돼 있다 본 거죠. 아까 슈츠가 말한 대로 개인은 일반 생활 세계하고 세계, 그냥 아까 이제 간단한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세계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관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세계는 내가 있는 거기를 구성하고 둘러보며 살고 이웃과 같은 공동체고 고향 같은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로 보는 거잖아. 일상 세계와 개인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는 이제 뭐냐면, 이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말한 뭐 그런 이해도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한 야 너 이해해 이런 이해도 될 수도 있어요.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요건 좀 이따가 그 베버의 이해사회학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생활세계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생활세계에서 이제 의미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이해의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사회학이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상생활, 그러니까 생활에서, 일상에서 타인을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게 타인은 나와 너잖아요. 그죠?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졌다고 봐요. 의미도 가지고. 왜냐면 그 타인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사회적 행위를 할 때는 뭔가 자기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나하고 뭐 얘기하고 뭐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인간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와 목적 가진 인간의 그 동기와 의도를 그냥 아까 말한 인간 의식의 기초로 삼은 거죠. 그런 방법으로 분석하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해사회학은요, 뭐냐면, 사회적 행위,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해죠. 그 다음에 그런 이해를 통해서, 나의 행위 과정, 그 다음에 또 타인의 그 행위 있죠. 사회적 행위가 나한테 주는 영향,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해사회학입니다. 자,
근데 이 이해사약은요, 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막스 베버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해사약을 기초로 했거든요. 이해사약 플러스 그 현상학이에요.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자기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 막스 베버는 사회학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해석적 방법을 통해서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사회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행위는 내가 예를 들어서 혼자 숲속에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사회적 행위 아니죠. 이런 거는. 사회적 행위는 뭔가 타인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이게 사회적 행위가 이런 사회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해, 그런 이해를 통해서 나의 행위라든지 또 이런 이해의 영향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호 주관성, 그 다음에 생활 세계, 이거를 더합니다. 상호 주관성과 세계는 현상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해사회학에다가 이해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인과적으로 해석적 방법, 여기서 해석적 방법이라는 건 이해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는 해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해석은 철학에서 말하는 해석은 틀려요. 근데 이 사회학에서 해석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상호주관성, 생활세계. 예, 이거는 뭐예요? 현상학이죠? 이거 두 개를 플러스해서 이 사람은 연구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해죠. 주체의 어떤 의도된 행위, 사회적 행위는 자기 내면에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항상 뭐 목적론적 행위도 있고요. 뭐 카리스마서 뭐 지배도 이 막스 베버의 이제 저 사회적 행위 개념하고 또 합리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합리적 지배 뭐 또 지배도 얘기하고 계급론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또 베버 사회학을 얘기하면 또 길어져서 시간도 없어서 그냥 이런 정도만 있다는 것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행위의 의미 변형은 결국은 사회와 문화와 이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나의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나름대로 어떤 목적 합리적 행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는 또 내 내면에 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냥 주체의 의도된 사회적 행위는 또 그런 것을 변형된 거는 결국은 우리 문화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사회와 문화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조금 이제 문자화해서 이렇게 내적 의미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츠가 얘기하는 지각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딱 뭐 느끼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고 경험, 또 오랜 시간, 또 공간 속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추상화된 구성체를 지각세계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세계는 그죠? 대상이죠. 대상은 단순하게 내가 만져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어떤 공간, 어떤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내가 표상으로 인식된 것들이 구성체로 이루어진 거. 이게 이제 지각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빨갛잖아요. 낡은 거. 근데 우리가 빨간 거는 사과가 빨갛기 때문에 빨간 게 아니라 우리의 지각 속에서 오랫동안 사과를 오랫동안 내가 몇 년 살면서 보니까 가을에는 빨갛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경험을 내가 하고
또 그게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는 공간 속에서 어차피 그게 내 의식 속에 어떻게 감각으로 표상화된 거죠. 그런 것을 추상한 구성체가 우리가 말하는 지각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만져서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학세계는 또 이 사람도 또 비판하죠. 데카르트, 앞에서 데카르트 비판하듯이, 이제 합리적 과학세계라는 것은 뭐 제도, 그 다음에 제도화되고 또 공식화된 그런 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느끼는 그런 것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과학세계는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생활세계의 그런 주관적이고 의식적인 거는 못 다루고 그냥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작적 정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과학세계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세계는 사회세계에서 구성된 의미의 세계고 그런 것을 관찰하고 설명하려고 만든 아까 얘기했죠. 조작적 정의를 통한 제2의 세계인 거예요. 본질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의 세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죠. 타인과 더불어 함께 행위하는 실존적 행위이고, 여러분 실존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실존은 그냥 내가 태어나서 그냥 내가 나름대로 어떤 고민하고 내일은 뭐하고 나 뭐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실존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내가 현실에서 살면서 고민하고 뭐 이렇게 뭐 울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잖아요. 그거 자체가 실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세계는 타인과 더불어서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며, 그리고 선조들의 행위 또는 사고 이런 것이 축적된 의미의 세계다. 이건 뭘까요? 문화죠, 문화. 그죠? 그걸 문화. 그래서 생활세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통의 세계이고, 또 그런 의미를 공유하는 상호 주관적 세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체 생활 세계는 이 맨 끝에가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베버의 이해사회학을 했고요. 또 현상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아프지 않을 때 제가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 가서 만자모를 하는데 제가 배낭여행을 갔거든요. 네, 거기 갔는데 여기가 뭐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다. 이래서 만자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눈여기 하셨으니까요. 이제 좀 머리 좀 식히라고 제가 이거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제부터는 뭐 이렇게 쭉쭉쭉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글로컬 생활 세계에서 다문화는 어떤 형태로 있나, 뭐, 이런 거죠. 자, 이거는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인은 아직까지 좀 인색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세계화 영향으로 전통적 양식이 이제 붕괴하면서 세계화 또 지역화가 이제 교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융합 또 병존이 나타나는 그런 생활 세계로 이제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 글로컬 생활 세계는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새로운 생활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글로컬 생활 세계, 글로컬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와 뭐의 거라 그랬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 그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생활 세계, 그죠? 글로컬 세계, 그죠? 그러니까 글로컬 세계는 즉 오늘날 어떻게 변해요? 그게 새로운 생활 세계인데 그 새로운 생활 세계는 다문화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생활 세계는 역수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생활 세계에서는 어떤 욕망과, 그러니까 새로운 욕망이죠. 옛날 욕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체험이 지배하는 아주 복합적인 공간이고, 또 이런 복합적 공간은 이제 어떤 소유가 아니라 새로운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 속에 막, 용광로처럼 들끓는 그런 데가 이제 생활세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생활세계는 다문화 사회라고 했잖아. 아까 글로컬 생활세계, 다문화, 새로운 생활세계.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은, 다문화는 오늘날의 다문화죠. 그래야 글로컬 세계가 되죠. 예, 그런 거는 뭐냐면, 욕망과 체험이 지배하는 복합적 공간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생활세계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문화적 다양성,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편적이고 객관성 있는 그런 문화와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컬 생활 세계에서 공간 속의 사람들은 이제 글로컬 생활 세계는 그냥 뭐 새로운 가치가 유입이 되니까 뭐 모호성과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속에 사는 이주민들은 사실은 주변인으로 시작하잖아요. 한계인으로. 그죠? 처음에 와서 뭐 어떻게 주인을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문화 변동을 촉발하는 잠재적 가치 생산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유동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죠. 문화는 인간의 내적 의식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이다.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이주민들의 정착은 적응, 동화, 이렇게 편입되면서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화화의 이제 가치 내면이 그 새로운 생활 세계로 전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문화화 가치 내면이.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회 공간을 형성하는 가치 창조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3공간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그거예요. 그 글로컬 생활세계, 뭐 새로운 생활세계, 그거 제3공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주민과 그냥 주류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 공간. 이 속에는 욕망이 뭐 이렇게 나타나는 복합 공간, 뭐 이렇게 얘기했죠. 다 같은 얘기예요. 3공간이.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항상 자연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이제 사회, 그 다음에 제2의 자연, 문화의 세계, 이거는 이제 본능이 아니라 인간이 조작하고 개척하면서 변형된 세계라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이게? 자, 이주민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적 존재, 그 앞에 얘기했죠. 그리고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문화 변동자, 또 문화 생산자이자 매개자입니다. 이게 이주민의 특성이에요. 이주민은 뭐라고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적 존재이지만 또 잠재적 문화 변동자이고 문화 생산자이자 매개자, 이렇게 얘기죠. 진메레 뭐 20년대 미국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느껴볼 거 없잖아요. 미국의 용광로 이론하고 똑같아요. 그냥 주류 사회를 동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빈 곳,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의식적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지향으로 생겨나는 공간. 아까 새로운 생활 세계. 이게 이제 공간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지향으로 생겨나는 공간은 아까 얘기한 글로컬 생활 세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에 문화적 요소가 있고
이런데 새로운 공간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새로운 공간은 개인의 욕구를 생산하고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생활세계? 이렇게 얘기했죠. 글로컬 생활세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공간이나 뭐 저런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잠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불화의 이주 공간에서 잠깐만 한번 여기도 공간 얘기하기 때문에 이주 공간은 그 불화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주민이 이주민이 되고 이주민이 원주민이 되는 공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 토착민이 원래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자들이 와서 그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구성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원주민이 거기 산다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이주민들의 정체성과 동질성은 어디 있겠어요? 지역 토착민 또는 뭐 이주민도 또 동질화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과 동질성은 그런 사회 속에서 재구성되고 재조직된다. 이거야 뭐 문화의 특성이 이러잖아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은 특히 이주민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타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세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다문화 세계에서의 지평, 거기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또 객관화시키는, 그러면서도 이질성을 가진 잠재적 가치 생산자 또는 공간 변형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내드리는 거 있죠. 다문화와 다분화주의의 개념을 구분해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생활세계의 개념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생활세계에 똑같은 개념이 상당히 글로컬 뭐 생활세계도 있고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토론방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까지가 강의로는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대면으로 하고 이러면 제가 시험에 대해서 조금 밀접하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어렵지 않게끔 제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아마 시험 기간일 거예요. 15주차가. 그죠? 우리는 15주차죠. 그래서 15주차는 1시간 시험 보고 아마 1시간은 그냥 제가 그 특강식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